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11월, 12월 달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이제 총 8회에 걸쳐서 이제 뭐 강의 계획표를 보면 한 회가 더 있지. 예. 그래서 보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을 넘길 수는 없잖아. 내년을 넘길 수 없어가지고 우리 마지막 주에 일요일 날 이제 오후에 보강 하나 집어넣어서 이제 9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원래 OX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시험 직전에 그때 이제 한 16시간 정도 이제 토요일 해가지고 오후 저녁 해서 16시간 정도 해가지고 빠르게 핵심 지문들을 훑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11,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내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세법 한 회독을 또 해야 돼. 세법은 이제 회독이 생명이거든. 근데 또 이제 11, 12월 달에 새 연기를 열다 보니까 그것은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독을 한번 돌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주 1회씩 조금 부담 줄여가지고 총 8회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든 겁니다. 3월달 OX는요, 내가 이런 말을 해. 뭐 여기서 나오는 지문만 공부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된다.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는 세법의 기본적인 지문으로서 얘가 이것만 제대로 해도 어쨌든 75%, 80%는 조금 커버가 되는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지문들만 모아놓은 게 이 OX 세법이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부담을 주는 거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년 1, 2,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하기 전에 이제 올해 말에 한 바퀴를 더 돌리면서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알겠죠? 요것만 제대로 알면 내년 1, 2, 3월 달은 굉장히 평안해질 거다. 알겠죠? 내년 3월 달에는 진짜 불안해가지고 이거라도 잡고 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소한 여기 나오는 지문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다른 어떤 세무직 수험생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걸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세법 어려운 내용 많죠. 지엽적인 내용도 많고요. 얘는 아주 어렵고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은 아니야.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세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엽적이고 어렵고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 고득점을 위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하면 돼. 이제 올해 마지막 회독은 이 OX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틀을 단단히 잡아두고 이것만 단단히 잡아두게 되면 내년 1월 달부터 개정이 되던 뭐 객관시세법을 하던 이 단단한 틀에다가 내용을 붙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일정한 예습을 좀 해오시고 내가 세 단계까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크게 예습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예습 없이 수업만 듣고 수업 들은 다음에 요 지문은 체크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것들 5단부터까지 아니더라도 그 주요 지문에 대한 확인 정도 복습을 하면 되는 정도로 회독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인원에다가 거기다가 뭐 티맵이든 세팔이든 이론 요약 강의 듣고 거기다가 세 단기 단원별 기출문제까지 들은 사람이라 그러면 얘는 진짜 부담 없이 수업만 들어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지금 올인원만 들은 상태에서 다른 거 병행하면서 이거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론적 구비가 안 된 거니까 그때는 예습을 좀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강의 진도표에 따라 가지고 예습 좀 해서 그 예습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지문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강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OX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간 테스트 안 볼 거지만 이제 세연기에서 주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행하면서 여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지나가는 세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20문제 전범위로 그동안 봤던 시험들 9급 10회, 7급 10회 해가지고 얘 금요일마다 하루에 3회차 모의고사 60문제 푸는 거죠. 그것을 주 60문제씩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들으면 우리는 주간 테스트를 볼 거야. 그 세연기의 주간 테스트는 전범위지만 그 우리가 풀었던 60문제를 내가 가공할 거야. 맞는 거 틀리게 하고 틀린 거 맞게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그 지문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수업 듣는 내용에서 내가 조금 변형한 것을 한 번 더 맞춰보고 이러면 우리가 조금 뭐 크로스해서 모르는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건데 우리 OX 쓰는 친구들도 주간 테스트 참여하고 싶으면 그 주간 테스트에 들어와서 같이 시험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11, 12월 달에 마지막 한 회독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세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뭐 이름은 원래 OX 최종 정리인데 지금 11월 달에 해가지고
뭐 퍼펙트 이름 줘. 퍼펙트 하겠어? 그래서 어쨌건 3월달이라는 것은 뭐 파이널, 11월, 12월달이라는 것은 퍼펙트에서 3월달에 4회 하는 것을 이번에 8회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진행하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수업 진도를 진행할게요. 일단 조세 총론은 각자 풀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풀어봐. 자, 우리는 국세 기본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16회 하던 거 4일 하던 거 8일 한다 그래가지고 진도가 굉장히 여유롭느냐?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3월달에 이거 하는 걸 봤었어야 돼. 내가 1년에 딱 한순간 래퍼가 되는 때가 있거든? 그때 내가 래퍼가 돼요. 그냥 막 떠드는 거야. 막 여러분들이 따라오건 말건 어쨌건 막 떠들어서 이미 실력이 이만큼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온 실력을 전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빨리 진행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소화들을 합니다. 그 실력 정도 되면.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도 많이 할 것이고 진도도 말도 좀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효과성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문 하나하나 단단히 알아두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국기법 공부한 지 또 꽤 됐지. 그래서 이제 국기법도 앞부분부터 시작하면 좀 새록새록 할 텐데 그 새록새록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 지문들만 연결해 나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1번.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으로서 성격. 일반 세법이니까 총칙법이죠.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불복 절차법 성격을 지닌다. 원래 행정 절차의 불복은 행정심판법이 담당하고 있는 거지만 국세, 관세, 지방세 이 조세법들은 행정심판법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은 각자의 법에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일반세법이니까 총칙법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불복 청구에 대한 규정을 규정했기 때문에 불복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맞는 지문. 알겠죠? 자, 두 번째.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과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국기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 국기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는 이제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얘들은 국기법은 보편적 세법, 다른 세법들은 개별세법들, 얘들은 그 특정 목적을 가진 규정들. 그러면 보편적인 내용과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이 경합되면 뭘 따라야 돼?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국기법과 세법과 상충된다 그러면 세법 따르는 거야. 그런데 국기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얘는 수출입 무역거래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세관장이 국세를 대신 걷어준 상황이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 국세 대신 걷어주는 세관장한테 니네 법과 다르더라도 우리 법 따라 이러면 세관장이 해주겠어?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 세관에서 국세를 수입물품에 대해서 징수해주는 그 과정에서는 국기법과 관세법이 다르더라도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 징수할 때 함께 국세 징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관세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이 상충되면 당연히 관세법이 우선되죠.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이러한 행정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처리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이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며. 지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국기법한테 맡긴 거잖아. 그러면 국기법상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법상 불복 절차가 다르다 그러면 국기법한테 맡긴 거니까 당연히 국기법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국기법과 다른 세법과의 상충, 다른 세법 우선주의. 국기법과 관세법 상충, 관세법 우선. 그런데 국기법과 행정심판법 상충, 그러면 국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국세행정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은 관세법의 행정심판법에는 우선하는데 관세법에는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지문이고, 자, 3번 지문. 국세기본법은 내국세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세법 규정이 있다면 국세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기법과 세법이 상충되면 세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법에 반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기법이 우선한다? 틀린 거죠.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이외의 세법을 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 요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해설의 원문 규정을 한번 봐야 돼요. 이 국어적으로 조금 어려워.
국세에 관하여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러니까 대충 생각 없이 읽으면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는 거 같잖아. 이거 아니잖아. 다른 세법에서 정한 게 없어야 국기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달리 말하면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기법을 따르지 않고 세법을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다른 세법 우선주의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보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지문. 얘를 국기법으로 바꾸고, 그리고 얘를 세법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을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기법과 세법과의 상충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충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 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상당히 중요한 지문 중 하나다. 자,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국세란 뭐냐?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세법이란 뭐냐?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국세란, 얘는 13가지 내국세를 말한다. 13가지 세목의 내국세. 그래서 우리 국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해서 우리나라 전체에다 쓰는 건데, 이러한 국세의 사전적 의미에는 이 내국세와 관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세는 관세법의 지배를 받겠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국세기본법이 말하고 있는 국세라는 것은 13가지 내국세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세라든지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에 준하여 부과가 되는 임시수입 부가세라든지, 그리고 지방세라든지, 얘들은 국세기본법상 국세가 아니다라는 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요 세법, 국세기본법상 세법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의 세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규정하는 법이겠지. 하지만 국세기본법에서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는 세법이라는 용어의 범위는, 얘는 개별세법 12가지, 13가지 세목이지만 상징세가 합쳐져 가지고 법률은 12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6가지 일반세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내가 쓰는 용어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용어에서 자기는 제외되는 거지. 진욱이 배고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국세기본법 스스로는 빠지고 5가지 일반세법이 국세기본법상 세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범위에서는 국세기본법 스스로는 빠지는 거고, 그리고 관세법 지를법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지방세 관련 법률, 지방세 관련 법률이 또 이 안에서 4가지가 있어요.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지방세 징수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 4가지. 이 지방세 관한 법률, 관세법, 국세기본법, 얘들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규정한 규정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얘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국세와 세법이 나오면 이 국세와 세법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항상 아닌 것들 찾아내면 돼. 아닌 것들. 알겠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관세법이고요. 여기서는 국세기본법 끼어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보면은 빨리빨리 찾아야지. 관세 여기 숨어있네.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국세에는 관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세법 나왔네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요게 개별세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일반세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
만약에 여기에 국세 기본법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5개의 일반 세법 열거하면서 그 중간쯤에 국세 기본법 집어넣으면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틀린 거야.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틀린 지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신경 쓰고 지문을 읽기 시작해야 그 내용이 보인다라는 거지. 명확히 관세를 신경 써야 이 관세가 보인다라는 거야. 아까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식별을 해야 되겠다. 자, 또 다른 용어죠. 국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자란 국세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납세자라는 범위 안에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징수 의무자는 요 세 놈이야. 그죠? 내 세금이 아니라 남의 납세 의무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 그리고 이거 말고 세금 내야 되는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 범위 안에는 징수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국기법 1장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6번 국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연대 납세 의무자 다 포함되는 건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포함 두 군데가 틀렸네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외되고요. 얘는 징수 의무자니까.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연대 납세 의무자 다 포함되는 거지. 징수 의무자 외에 세무서에 세금 내야 되는 모든 의무자들은 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알겠죠? 반대로 세무사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국세 기본법상 납세자의 범위에는 징수 의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거지. 납세자의 범위에는 징수 의무자는 포함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문도 다른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이 범위를 정확히 세팅해야 되겠다. 자, 7번.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산세가 붙으면 그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별도의 세원으로 세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본세에 포함시키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는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의 가산세 바로 밑에 항이 가산금이었어. 그래서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이고, 가산금이라는 것은 해당 국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을 받는데 얘는 연체 이자적 성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산금과 가산세를 바꿔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가산금이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용 가산세에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산세의 출제 중요성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출제할 때는 오직 뭐밖에 나올 가능성이 없냐면, 해당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얘를 만약에 보지 아니한다. 이것밖에 틀리게 만들 지문이 없어. 이제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틀리게 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산세가 합쳐져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뭐 아니다, 맞는데 아니다라고 쓰는 그 정도밖에 틀리게 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7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8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정책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바꿨다가 또 돈 모자를 바꿨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적어도 조세 정책을 한번 만들고 나면 국민들의 경제 행위는 그 조세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하고 경제적 행위를 이제 식별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해서 뭐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뭐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주고 이런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까 말까 주저했던 애들이 그 사업을 하겠지. 부동산이 엄청 침체가 돼가지고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것들을 감면해주고 세율을 낮춰주면은 이제 부동산을 서서히 사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너무 과열됐어. 너무 과열되니까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중과세를 막 규정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가 좀 줄겠지.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이 세법은 마치 생물처럼 국민들의 경제행위 판단을 자꾸 변동시킨단 말이지. 근데 부동산이 과열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제재를 가니까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곧바로 갑자기 막 취득세를 면제 주니까 막 샀다가 갑자기 양도세를 막 중과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 국민들이 이 세법의 변경과 정책에 의해서 경제적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겠지. 그게 적어도
이 세법은 경제학과 상당히 긴밀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세법의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세법의 변동에 따른 경제적 판단에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유, 취득세가 싸가지고 기껏 취득세 싸다고 부동산 사라 그래가지고 샀더니 갑자기 보유세랑 양도세를 늘려버려가지고 괜히 사게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조세 정책을 만들 때는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중장기 5개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라라는 규정을 아예 명시적으로 입법한 겁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국민들 혼란스럽게 매년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5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을 만들어서 수립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장기 정책 수립의 중장기 기간을 세법은 5년으로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틀리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밖에 없겠어. 그 5년을 3년이나 10년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3개 연도 이상이 아니라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을 중장기 조세 정책의 기본 기간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게 된 거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규정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 지문에 달랑 출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얘도 5년 잘 기억에 박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자, 9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 산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시적으로 한번 보세요. 국기법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물리적인 어떤 날짜의 시간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 민법에 따르는 거죠. 근데 예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 민법에 따른다지만 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야. 민법에 따르지 아니한다야. 그러면 민법은 뭐냐? 민법은 원칙, 초일, 불산입이에요. 기산일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민법상 예외가 있어요. 민법상 예외는 연령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산일이 0시부터 시작되는 거라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얘는 초일 산입이 되는 거야. 예외적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따르는 거야. 국기법은 그냥 민법에 따른다. 근데 만약에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 따르지 않고 이거 따른다는 거죠. 세법의 별도 규정은 대표적인 게 적수계산이에요. 적수계산. 이자 계산할 때 날짜 계산. 그럼 결과적으로 국세기본법은 기간 계산에 있어서 민법을 따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일 불산입이지만 만약에 얘가 민법의 예외거나 아니면은 국기법의 예외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초일까지 기간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요 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칙 민법에 따른다. 다만 세법 국기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원칙인 초일 불산입이지만 민법의 예외 사항이 저 두 가지든가 아니면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초일 산입하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세기본법과 민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라는 말이 있지만 상충되면 민법에 따르는 게 아니죠. 왜? 국세기본법,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 산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틀린 거지. 전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얘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원문 규정 보세요. 원문 규정.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국기법, 세법 따르는 거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따르는 건데 민법의 원칙은 초일 불산입. 민법의 예외 초일 산입이 있긴 하지만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다. 알겠죠? 세법상 의무 이행의 기간을 8월 10일부터 5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대요. 8월 10일부터 5일간. (8월 10일부터) (5일간이래) 그러면 8월 10일 초일이니까 불산입하고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해가지고 초일 불산입해서 8월 10일부터 5일간이니까 1, 2, 3, 4, 5, 8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8월 15일은 뭐야? 기간의 만료일은 기한이라고 하는데 기한의 특례. 기한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로 하는 거죠. 이거 뭐야? 초등학교 때 배운 광복절 아니야. 국가 공휴일. 그래서 8월 16일이 기한이 되는 겁니다. 웃겨? 공인에게서 쉬운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국가 공휴일을 좀 알고 지내자. 3일절이 나오긴 힘들겠지. 3일절은 다음 날이 되려면 기간 계산을 하려면 2월달이 나와야 되는데 그 2월달이 윤년이냐 아니냐 또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광복절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월 15일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맞아? 맞아? 괄호 열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되는 걸로 본다. 자, 그래서 서류는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서류를 보낼 수도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서류를 보낼 수도 있겠죠.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서류를 보내는 것을 서류의 제출이라고 하고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 납세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을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상 납세 의무 그리고 과세관청의 조세 채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민법에 따른 민사채권 채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세무상 조세 채권 채무로 변환시킨 이제 그러한 법이에요. 그런데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면 채무자는 소중한 채권자의 돈을 훔쳐먹은 나쁜 새끼고요. 채권자는 자기의 소중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쌓여있는 보호받을 존재야. 그래서 민법상 채권 채무에서는 대부분 다 채권자 보호 규정으로 규정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세 채권 채무는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과세관청이고 채무자는 진짜 받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세금은 돈만 뺏기는 그런 선량한 납세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법상 채권자 보호주의의 채권 채무에 관한 법률이 세법적으로 넘을 때는 조세 채권 채무로 넘을 때는 그때는 채무자 중심의 보호 규정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서류라는 것은 그 서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법률적 효력이 받아야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납세자가 이 과세관청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 서류 제출을 과세관청이 언제 받든 이 납세자가 제출한 그 서류의 제출 효력은 언제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얘가 받았다 못 받았다보다 내가 보낸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보냈는데 과세관청이 안 받았다? 내 잘못 아니잖아. 뭐 최신과세 잘못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발신주의, 보낸 날 이행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은 우리는 보냈다. 그런데 납세자가 못 받았다. 그럼 누굴 보호해야 돼? 납세자를 보호해야지. 그러니까는 보냈는데 못 받았다. 받았는데 못 받았다 소리 안 나오게 중요한 서류는 뭘로 보내라는 거야? 등기로 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서류의 송달은 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서류의 송달은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발신주의라 그러면은 발신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발신일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발신일은 원칙적으로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식별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발신한 날로 인정되는 통상 배송일수를 고려하여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그날을 발신일로 해서 의무가 그때 이행됐다라고 봐주는 발신일 추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의 송달은요. 납세자가 받아야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서류에 송달이 있어가지고 납세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았대. 그렇다 그러면 언제 도달했는지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는 도달 추정이라는 보낸 날로부터 통상 배송일수 고려해서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 날에 송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받았는데 넌 받았을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안 받은 납세자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 여기서도 납세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류의 제출과 서류의 송달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고 발신주의에서의 발신일 판단은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로 하되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발신일 추정, 통상 배송일수를 고려해서 발송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에 발신한 걸로 배려를 해준다. 그런데 그 질문은 뭐라고 그래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도달한 날? 그러면은 이미 그 제출 기한이 경과돼 버렸는데 그 전에 이행했더라도 입증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서류의 제출과 송달에 대한 그런 발신주의와 도달주의의 상대적 개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19페이지에) 26번 한번 보세요. 19페이지에 26번.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걸로 추정한다.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납세는 안 받았다는데 도달을 추정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도달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는 요게 틀린 지문이죠. 자, 원문 규정 한번 읽어보세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권리는 배송일수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된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자, 12번 문제. 이거는 뭐 국세지방세 통틀어 가지고서는 역사상 우리 공무원 시험에 제일 많이 했던 지문이야. 이제 막 지겨워. 그래서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한 만료일에 전자신고 전자납부 해야 되는데 통신망 장애로 인해서 전자신고 전자납부 할 수 없으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이 아니라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알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밤 11시에 복구되면 어떻게 해? 앞으로 국민들이 1시간 내에 다 해야 돼? 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이라는 규정에서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국세지방세 똑같은 규정인데. 그래서 이는 있게 된 날이 아니라 그 있게 된 날에 다음 날이다. 뭐 제일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13번.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전자신고, 전자제출을 할 때 전자화된 문서라면 첨부를 하거나 전자화된 것을 클릭하면 되겠지. 근데 뭐 송금증명서라든지 거래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계산서, 실물계산서 이런 것들은 전자화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신고, 전자제출할 때 기한일에 바로 전송할 수가 없잖아요. 실물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얘들은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한까지 지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기한까지는 클릭만 제대로 해라. 클릭 제대로 하고 이렇게 클릭할 수 없는 실물 서류들은 언제까지? 그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0일 범위가 아니라 10일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신고, 전자청구, 전자납부할 때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서류에 대해서는 뭐 그냥 중요한 서류겠죠. 그 서류를 틀리게 할 일은 없으니까 1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요거 우리 기출시험에 15일이라 그래서 틀리겠다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10일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뭐 실물 서류 제출하는데 일주일대로 가져오라 그러긴 좀 빠르고 2주는 좀 너무 길고 그래서 한 중간 정도 10일 정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번.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 의무에 대한 신고 기한을 총 9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규정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상. 국세기본법상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규정이 있다. 자, 여기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천재지변 등으로 연장할 수 있는 요 기한은 5가지가 있어요. 신고 기한, 신청 기한, 청구 기한, 제출 기한, 통지 기한. 요 5가지 기한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사유 발생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기한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한들에 대한 사유가 뭐 1번부터 뭐 8번까지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세징수법에는 뭐가 있냐면 징수니까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이 있고 그리고 납부 고지의 유예 규정으로서 징수권 행사를 늦춰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지. 자, 이 징수권 늦춰주는 이 제도는요. 그 사유가 예 플러스 알파야. 예 플러스 알파. 여기서 이 알파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심한 손실 또는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국기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발생하면 전부 다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국징법상 기한연장 사유인 저거 플러스 알파에서 이 사유가 발생하면은 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유가 발생하면 얘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 납부고지 유예 사유지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의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쉽게 말해가지고 얘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돈은 없는데 시간은 겁나 많은 거야. 근데 쟤들은 전부 다 뭐야? 행위의 의무고요. 얘들은 금전적 징수 납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유는 행위의 의무의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사유로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자, 여기다가 참고적으로 얘네들이 뭐 연장된다 그러면 얼마나 연장돼? 원칙 3개월 연장될 수 있는데 만약에 3개월 내에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면 플러스 1개월 해서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신고기한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는 9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들은 그냥 신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애들이니까 9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위기 지역에 소지하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을 줘가지고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납세자한테 일정한 기한의 말미를 주는 국기법상 천재 등 기한 연장,
국징법상 이러한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여기에 플러스 강제 징수 절차를 유예해주는 압류 매각 유예 규정이 있죠. 이 압류 매각 유예 규정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사유가 뭐야? 그 사유는 첫 번째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부자 이거나 또는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되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압류 매각 유예가 되는 거예요. 이 압류 매각 유예는 언제까지 될 수 있어? 얘는 이제 1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기지역에는 중소기업이야. 위기지역 중소기업이라면 역시 2년 이내에서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연장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들은 이제 각각 얼마큼 연장 유예해 주냐 또 중요하고 그 연장 유예해 준 사유가 뭐냐 또 중요하고 이 사유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거지 요기한 연장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요 사유는 납부고지 유예 사유가 아니라 압류 매각 유예 사유라는 거. 그래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아니야. 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동해서 맞고 틀리고 혼합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저거 얘기하니까 저거 보면서 정리했고 이거 보면서 또 한번 정리하고 국징법에서 요거 보면서 또 한번 정리해서 비교하면 조금 많이 완비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4번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 의무에 대한 신고기한을 총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의 연장기한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신고기한의 사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사유가 틀린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 15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의 연장은 납세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까? 아니면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합니까? 직권으로도 가능한 거죠. 이 세 개가 똑같아. 이거 셋 다 신청에 의한 경우, 직권에 의한 경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개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말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알겠죠?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자, 16번 문제.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얼마 이상 치료가 필요해? 진단서 얼마 나와야 돼? 6개월 이상 진단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의 경우가 이제 이러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것들도 8가지 기한 연장할 때 숫자 바꿀 수 있으니까 체크해라 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계속 여러 번 체크하다 보면 눈에 확 보일 겁니다. 자, 17번.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신청하면 언제까지 승인하는 거예요? 기한 만료일 전까지 승인 통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국기법상 기한 연장 절차이기도 하고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절차이기도 해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국세징수법에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규정은 어떤 규정을 더 두고 있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통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승인한 걸로 의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에만 있는 규정이야. 이해되죠?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의 규정에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드는 지문은 뭐냐면 신고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통지를 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승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을 승인한 걸로 의지한다. 틀린 거지.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만 승인 의제 규정이 있지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는 이러한 승인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차이 잘 비교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집어넣자면 국증법상 요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 유예는요. 이러한 규정도 있고요. 이러한 규정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돈 내는 거 늦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기법상 기한 연장 규정이 없는 납세담보 규정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납세담보 규정까지 이제 국기법과 비교해서 국세징수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 정도 인식해놓고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요번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에게 이제 서류를 보내는 서류의 송달이다. 자, 서류 송달에서 일단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이죠. 연대납세 의무자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납세 의무를 지고 그중 어느 하나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형식의 하나의 조세채무에 여러 명의 관련자들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서류를 보낼 때는 그 여러 명의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다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명에게만 보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원칙은 그 대표자를 명인으로 하여 서류를 송달한다. 그런데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국세징수가 유리한 자에게 한 명한테만 송달한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고지, 독촉, 돈 달라는 서류야.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문제가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를 명인으로 하되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틀린 거. 두 번째,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를 명인으로 하되 고지나 독촉의 경우에는 국세징수가 가장 유리한 자를 명인으로 한다. 틀린 거지. 이 두 가지 식별할 정도로 정리하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명인으로 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가장 유리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보자마자 틀린 줄 알아야 되겠죠. 2년 전, 3년 전, 2년 전이가 3년 전이가 국기법에서 뭐 서류의 송달, 뭐 국기법상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되게 긴데 1번 지문에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긴 지문 읽지 않고 요것만 딱 보고 완전 틀렸어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겠지만 귀에 박히게 얘기하겠지만 세법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빨리 하는 거야. 정확하게 빨리 알아야 쓸데없는 질문을 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빨리 알아야 되는데 얼추 알아서 대충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거 불안하잖아. 또 읽었어. 근데 이게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부터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출제자가 완전 노린 함정들, 그러려니 생각되는 노린 함정들, 그거 보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정확하게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그런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문제풀이 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든지 정확히 알아두는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대충 봤으니까 알아, 문제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규정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규정에서 틀리게 만들 수 있는 지문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빠박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히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겠죠? 자, 틀렸고요. 19번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에 관계된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 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5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그 한 20% 정도 알아가서는 맞고 틀리고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 변형은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규정을 맞다 틀리다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 3단계 예외 3가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우편 송달은 원칙 일반 우편도 가능하고 등기 우편도 가능하다. 그런데 요 고, 독, 강, 정에 대해서는 요 4가지에 대해서는 얘는 등기 우편,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은 자가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우편에 의해야 된다. 하지만 이 고독강정 중에서 이 고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얘들은 고지이지만 등기가 아니라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편 송달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픽스해야 될 3가지는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둘 다 가능. 그런데 고독강정은 등기 우편만 가능. 그런데 고독강정 중에서 납부고지 중 50만 원 미만의 3가지들은 얘들은 일반 우편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이 된다.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팍 박혀야지. 그러면 50만 원 미만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납부고지인데 이 3가지면 왜 일반 우편 보내도 되느냐? 자, 일단 뭐 일반 우편을 보내고 등기 우편을 보내고 이런 말들은 내가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등기 우편 반드시 집배원이 문 두들겨 가지고선 줬다라는 사인 받는 거잖아. 정확히 전달되거나 전달이 안 되면 다시 반송되는 확실한 서류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난 일반 우편을 못 받아본 적도 없고 도착 안 해본 적도 없어. 일반 우편을 내가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난 일반 우편을 나한테 보냈다는데 내가 못 받았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일반 우편도 정확하게 도달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납세자가 일반 우편을 보냈는데 내가 안 받았어라고 찢어버리고 뻥치는 거. 이 상황 때문에 하는 얘기야. 납세자가 안 받았다고 뻥칠까 봐. 그랬을 때 50만 원 미만이면 금액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안 받았다고 뻥쳐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과세관청이. 그리고 기업과 니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국기법 처음 배울 때는 저 2가지가 뭔지 몰라서 그냥 대충 개인들에게 보내는 수많은 개인들에게 보내는 많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징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우편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금액은 작은데 이 중간연합 납부고지서하고 예정고지서 납부고지서는 만약에 우리가 보냈는데 얘가 안 받았다고 뻥치면 징수하지 못하는 거야. 미리 징수하지 못하는 거야. 얘들은 미리 징수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 못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확정신고 때 그때 제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거 받았다고 내면 확정신고 때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어차피 예비적으로 걷어가는 거니까 금액 작은 예비징수 금액은 그냥 뭐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보면 보고 아니면 말고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신고 후 무납부 고지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한 거야. 50만 원도 안 되는데 30만 원, 20만 원대 신고한 거야. 얼마 안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얘가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 거죠. 신고만 하고 납부도 못했는데 20만 원, 30만 원짜리 얼마 안 되는 거야. 이 어떤 애야? 엄청 성실한 애야. 돈이 없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 이행을 하는 애야. 이런 애가 납부고지서 보냈는데 안 받았어 이러겠어? 그러려면 신고도 안 했겠지. 따라서 이러한 미리 못 받는 거지 아니 못 받는 게 아닌 2가지 그리고 신고 후 무납부고지 이 3가지에 대해서는 50만 원 미만이라면 굳이 비용 들여 등기 보내지 않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알았지? 우편 송달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예외 50만 원 미만의 3가지. 이게 똥 떠올라야 돼. 알겠죠? 절대로 암기는 이유 없이 못하고요. 이유를 아무리 알아도 암기를 못하면은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유, 이해와 암기가 좀 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공부가 이루어지도록 좀 하세요. 글자만 보고 막 확인하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렇다고 막, 나 다 이해했어. 이해한 걸로만은 공부 못 한다니까. 시험 못 본다니까. 이해를 했으면 그 이해를 전제로 해서 암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19번 문제.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 명령이지만 반드시가 틀린 거죠. 반드시.
반드시 아니고 등기 우편에 의하여야 하나 고지의 경우는 예외도 있으므로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동거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인 송달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유효하다. 교부 송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전달이 유효하냐의 여부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부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 유효한 송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한 일인데 항상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요. 송달 장소에 갔는데 예를 들어 송달 장소가 아닌데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송달 받을 자가 송달 장소 아니지만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어. 승낙했어. 그렇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송달 장소는 틀리지만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이 승낙했기 때문에 얘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만약에 송달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송달 받을 자가 본인이 없는 거야. 하지만 사용인, 동거인,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보충 수령인이죠. 즉 본인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보충 수령인 등이 있었다. 그럼 그 자들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얘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장소가 맞다면 유효한 송달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사람 또는 장소 둘 중에 하나 맞아야지 만약에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 보충 수령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서류를 교부했다면 얘는 효력이 없는 송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장소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 알겠죠? 정확히 알아야지 보충 수령인이라는 개념 나오고 그리고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단 말 나오고 그래버리면 뭐 유효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맞아야지 사람도 장소도 틀리면 다른 요건 충족해도 이 교부 송달은 유효한 송달이 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송달을 받을 자의 사용인 동거인이지 송달 받자가 아니고 그리고 원칙적 송달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얘는 서류의 송달이 유효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송달 장소 갔어. 그랬는데 거기에 본인 또는 보충 수령인이 있어. 그래서 교부했어. 그랬더니 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해. 그래서 송달 장소에 송달 받을 자 또는 송달 받을 자의 동거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유치 송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는 유치 송달이라는 용어가 없어. 이 유치 송달이라는 것은 민법의 용어를 준용하는 거지 세법은 유치 송달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뭐라고 말해?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게 유치 송달이고요. 조문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교수님들이 얘를 유치송달이라고 지문에 넣기도 해. 그러니까 해당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게 유치송달이고 원문대로 나올 때도 있고 유치송달이 언급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새끼 깜빵 가가지고서는 못 보내? 아니죠. 제일 확실한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분이. 그래서 얘는 이제 공시송달에 의해서 서류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 그리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을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둔 거죠.
22번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놓고 보든 말든 14일 지나면 본 걸로 보는 규정이죠. 그래서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맞는 지문.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옛날에는 틀린 지문이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틀린 지문인 이유는 지금 이 지문의 의미처럼 되게 복잡한 의미가 아니라 작년 3월 말일까지, 이거 작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었을 거야. 작년 3월 말일까지는요. 독촉장은 전자송달 서류가 아니었어. 독촉장은 뭐 전산상으로 독촉장이 전자송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산을 보완해가지고 작년 4월 1일부터 독촉장도 전자송달 대상 서류로 규정이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독촉장은 전자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납부고지서뿐만 아니라 독촉장도 전자송달 대상이어서 지금은 맞는 지문이다.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건데 그냥 이왕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전자송달은요, 이러한 서류를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게 전자송달이야.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가 한 8개인가 9개인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외우기 힘들겠지. 하지만 납부고지 독촉, 돈 달라는 거, 국세환급금 통지서, 돈 돌려주겠다는 거, 돈을 받거나 돌려주겠다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전자송달하래? 홈택스,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해당 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돈 달라거나 돈 줄게 라는 서류 외의 서류들은 이메일,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하는 그런 구조로 전자송달의 방법이 서류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알겠죠? 뭐 실무적으로는 모든 서류들이 홈택스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돈 달라고 하거나 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3가지 서류만 고지, 독촉, 국세환급금 통지서 요 3가지만 홈택스, 국세정보통신망에다 저장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송달하는 거고 신고 안내문 등 기타 등등의 나머지 서류들은 얘들은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하는 이메일 쏴주는 방식으로 전자송달을 하게 되는 거다. 알겠죠? 여기서 뭐 전자송달에서 어쨌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전자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규정이 되겠죠. 자, 24번 규정.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 중간이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부가세액을 확인하여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했대요. 지금 요 24번 규정은요. 전자송달 신청 의제 규정이야. 전자송달 신청 의제 규정. 그래서 전자송달 신청 의제 규정은 그 송달 받을 자가 전자송달 신청을 안 한 상태야. 근데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랄지라도 어쨌건 국세청 전산에다가 얘한테 고지할 금액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을 하면 얘 홈택스 계좌에 그것도 당연히 자동 입력이 돼요. 근데 얘는 전자송달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한테는 국세청에서 얘한테 고지할 거 이렇게 입력해 놓은 다음에 이제 고지서를 보내려고 했어. 고지서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얘가 뭐 지가 전자송달 신청도 안 해놓고 그냥 궁금했나봐. 할 일 없었나봐.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납부할 금액이 있네? 하면서 그 금액을 전자납부한 거야.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전자이체 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전자송달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거 돈 내라고 종이로 고지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쥐가 냈어. 냈으니까 보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보냈더니 얘가 나중에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다시 요거 환급해달래. 야, 네가 그거 확인해가지고 내놓고서 왜 환급해달래? 내가 이것을 내기 위한 과세 징수 조건은
너희들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전자송달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확인해서 낸 것뿐이지 너희들한테 적법한 고지의 절차를 받지 못하므로 내가 납부한 금액은 과언납금이다. 환급해달라 이러는 거야. 뭐 그 이후에 다시 걷으면 되긴 되는데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법을 만든 겁니다. 네가 전자송달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네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 소득세, 중간납세액 등을 확인해서 이에 대해서 계좌 이체라든지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네가 전자송달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한 걸로 의지하겠다. 그래서 전자송달 신청 의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전자송달 신청 의제 규정은요. 소득세, 중간납세액, 부가세액, 예정고지세액, 간이거치자의 예정부가세액 요것만 해당되는 거지. 전자송달 신청 의제 규정은 법인세, 중간연합, 세액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안에다가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하나 중요하게 알아두시고 25번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이 전자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한 서류도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어떤 경우에도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적용될 수 없다. 24번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적용됐잖아요. 신청한 거야. 왜? 신청한 걸로 의지했으니까. 그래서 24번도 신청한 걸로 의지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전자송달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송달은 신청이 없으면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26번 아까 송달일 추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자, 법인화인단체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견고하게 한번 봐보시고 내가 지금 개괄적으로 그림 한번 그리는 거 그림도 아니고 개괄적으로 그냥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단체는요. 미등기 단체야. 미등기 단체인데 미등기 했기 때문에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고 소득과 수익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도 아니야. 그런데 이 미등기 단체가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라는 거예요.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할 거냐 소득세법을 적용할 거냐 이것을 판단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얘를 법인으로 의지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하자는 거고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개인으로 의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 소득을 과세하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미등기 단체로서 법인으로 의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받기 위한 요 세 가지의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적으로 뭐가 돼야 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이 소득을 해당 단체의 소득을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법 적용할 때는 이 법인을 어떤 법인으로 봐야 돼?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의자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록된 미등기법인, 미등기단체. 두 번째,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미등기단체.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성을 갖췄어요.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해당 단체의 규정을 두고 그리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단체의 수익과 재산을 단체의 명의로 관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얘들은 법인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은 개인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일거주로 보는 거야. 근데 걔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얘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그럼 얘는 그때 법인으로 보는 거지. 따라서 얘들은 그러한 요건만 갖춰도 그냥 법인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 당연 의제법인이라고 그러고 얘는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승인 의제법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법인의 단체가 아니라면 이제 개인 소득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법인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첫 번째 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두 번째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죠. 그랬을 때 일거주자,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는 얘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거야. 공동사업을 보는 경우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해당 단체를 한 사람으로 봐서 납세의무 물리는 거고 얘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봐서 공동사업자별 개별 납세의무 물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얘만 영리지 나머지는 전부 다 비영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나 단체에 어떤 요건을 집어넣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다 이걸로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3번과 요 1번은 사실은 그 실체가 같은 거라고요. 따라서 똑같은 놈이 신청 승인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거고 똑같은 놈이 가만히 있으면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신청 승인 받아가지고 이걸로 갔는데 다시 개인 유지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오고 다시 가고 이래버리면 행정의 안정성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승인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의 단체는 승인을 받는 날 이속하는 사무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무연도까지는 다시 일거주자, 비거주자로 재변경이 갈 수 없다라는 재변경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재변경 제한 기간 얼마? 3년이야, 3년. 이런 거 볼 때도 나중에 정리할 거야, 내년에. 면세 포기한 다음에 다시 면세할 수 있어? 3년 내에 못하지. 간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간이것을 할 수 있어? 3년 내에 못하지. 그리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 변경하고 나가지고서는 다시 또 변경할 수 있어? 함정에 그냥 함정을 주면 빠져. 그냥 함정 단골 고객 이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제한 없이 계속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이 안 되는 거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이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변경보다 중요한가 보지라고 했잖아요. 승인권자도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관할 세무수장 승인인데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은 관할 지방 국세청장 승인이잖아.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그런 규정 없는데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은 한 번 변경하면 3년 이내에는 재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또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3년 이내에 재변경할 수 없는 그런 재변경의 제한 규정은 그 네 가지 나중에 하나씩 보면서 계속 끄집어내서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5년으로 바꾸는 경우도 꽤 많아. 그 3년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인으로 보는 상태에서 신청한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법인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우리 법인세법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게 되면 조속하게 승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승인 의제법인의 법인 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상은 며칠 이내 승인해야 돼? 10일 이내 승인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할 그러한 내용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데 그리고 미등기 단체래.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거죠. 얘는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당연 의제법인이니까. 그죠? 두 번째,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얘를 일거주자, 비거주자로 보되 관할 세무서한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그때 법인으로 보는 거지
얘는 당연의제법인이 아니에요. 승인의제법인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췄다 그래서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반대로 요 위에 있는 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 그 승인받았고, 인허가 등록했고, 또는 공익목적의 출연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상한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하나요 법인으로 본다. 이것도 틀린 거지. 쟤들한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 승인의제 법인한테 요건 갖췄다고 법인으로 본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그렇죠? 자, 29번.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단체의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인으로 봐? 소득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순간 얘들은 공동사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수익을 분배한다는 개념은 반드시 현실적 분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소득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만으로도 공동사업으로 보는 수익 분배의 요건이 되는 거다. 알겠죠? 30번.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상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3년이 된 날에서 거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3년간 재변경 제한. 맞죠? 말이 되게 복잡한데 어쨌건 저 복잡한 앞부분의 말을 틀리게 하진 않아요. 저 3년을 틀리게 하지. 알겠죠? 자, 31번. 관할 세무상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승인 통지해줘야 될 거 아니야. 며칠 이내? 급해 이거. 2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왜 급하냐면 법인 아닌 단체들은 법인이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1거주자, 1비거주자야. 그 상태에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언제부터 법인의 최초 사무도 개시이 되는 거야. 승인일부터 법인의 최초 사무도 개시되는 거야. 따라서 승인일 전까지는 발생한 소득들이 전부 다 소득세 과세 소득이고 승인일부터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 과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거주자, 1비거주자였다가 법인으로 승인 신청한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소득이 막 급증해서 이 급증하는 소득을 개인으로서 감당하면 45%까지 세율 적용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전환해서 세부담을 좀 감소시키려는 거 아니야. 근데 소득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요거 신청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피서점 갔다 올게 발렌타인데이 뭐 이러면 어떡해.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서 신속하게 승인 통지를 해줘야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얘들은 10일 이내 승인 통지해주는 것이다. 자, 얘들은 국립대학 법인, 전환 국립대학 법인의 특례인데요. 자, 얘는 뭐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올인원에서는 아마 설명을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서는 뭐 다 설명했겠지. 얘는 원래 공립학교야.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여가지고 국가지자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정부 소속이고요. 그리고 인천시립대, 인천광역시 소속이고 울산과기대, 울산광역시 소속이야. 그래서 서울대, 울산과기대, 인천시립대 교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어서 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 독립하고 싶은 거야. 정부나 지자체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독립적인 교육 체계를 좀 펼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좀 풀어줘. 우리 이제 공립학교지만 이거 우리 국공립학교가 아닌 그냥 하나의 독립된 그 교육법인으로 전환을 좀 시켜줘. 우리가 좀 자체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좀 세계 경쟁력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얘들이 법인별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한 10년 요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전환된 거예요. 뭘로 전환됐냐면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거예요. 설립은 나라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과 별도의 법인이다라는 의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립학교는 얘는 국가 지자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비과세 법인이에요. 비과세 법인이다 보니까 얘는 수익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아예 과세가 안 돼요. 비과세 법인이니까. 그런데
이 국립대학 법인은 얘는 이제 뭐야? 얘는 이제 비영리법인이야.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얘는 수익사업소득이라든지 일정한 재산 보유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야. 국세는 종부세 과세가 되고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서울대, 울산과기대, 인천시립대가 일정한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수익사업소득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감당 못할 건 아니었어. 근데 얘들은 부동산 덩어리잖아.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수백억 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 예산이 세금으로 다 초과가 돼버려가지고 대학을 운영할 수 없게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독립해달라고 전환시켜달라고 난리치다가 전환시켜줬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런 거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국립학교라는 국가지자체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법인이긴 하지만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이 납세 의무 규정을 적용할 때만큼은 독립된 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전환전에 국립학교였던 걸로 납세 의무 적용할 때만 봐줄게라고 봐주고 있는 규정이에요. 따라서 얘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저 비영리법인에 대한 납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아. 국가에서 분리된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봐서 납세 의무 부담 주지 않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육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든지 그에 사용되는 자산이나 재산이나 저렇게 주는 거지. 만약에 쟤네가 발생한 수익이라든지 쟤네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교육 연구와 관련이 없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납세 의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예외도 함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2번 질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를 적용해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에 좀 주의를 해두세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어 아주.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는 건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 이를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이렇게 나왔었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이거는 그러지 아니한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얘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고 납세 의무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나온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세무사 시험에는 요 질문이 나온 거야. 얘를 별도의 법인으로 본다.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전환전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보는 것이다. 알겠죠? 자, 뭐 내용도 복잡하고 그리고 지문 자체도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문장이니까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개정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는 거라 가지고요. 개정된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험 한 번, 다른 시험 한 번, 2번 나왔으니까 상당히 중요성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